일단은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네요. 많이들 궁금하실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요거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상용화 됐는데 가격이 상승 안 할 때, 그래서 유동성과 가격은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엑스라피드 상용화 됐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약간 빠진 게 있죠. 누락한 거. 제 기준은 그거라고 했죠. 이 엑스라피드 상용화 되고 어느 정도 볼륨이 올랐을 때 가격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저는 고민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누락된 거는 볼륨이에요. 볼륨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아까 한 예를 보셨지만은 머큐리 FX 같은 경우는 총 처리하는 양이 얼마인지 공개는 안 하고, 다만 이제 본인들이 엑스라피드로 처리한 것 중에 가장 큰 금액을 공개했었죠.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 돈으로. 아직은 사용량이 아무리 봐도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양을 떠나서 만약에 처리하는 양이 많아지면은 단정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바로 유동성, 오더북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빗소 가보면은 아직 멀었어요. 이 오더북이 튼실하지가 못해요. 그래도 많이 줄어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보세요. 오더북이 지금 이거 되게 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여기까지 엄청 얇게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붙어서 위에 적힌 대로 0.64 스프레드인 거예요. 근데 이게 0.64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이 정도 차이로 봐야 되죠. 그 이상이죠. 볼까요? 이 바이오더, 보세요. 이 양이 토탈이 이거예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니, 썸으로 나있네. XIP로 421개잖아요. 여러분들 원화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한 12만원? 13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최대율을 발생하는 여기 있는 게 지금 13만원 정도밖에 처리 못해요. 더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더북이. 여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321개. 더 얇아요. 이쪽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엑스라피드의 볼륨이 많이 늘어서 이 마켓메이커들이 이걸로 돈이 된다 싶어서 많이 참여했으면 오더북이 더 두꺼워져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아직 그런 현상이 보이질 않죠. 이거는 뭐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엑스라피드를 사용함으로써 이 마켓메이커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효과가 나오지 못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볼륨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볼륨이 되면은 이 오더북이 이미 두꺼워졌을 텐데 아직은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아마 질문 주신 빠도리 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볼륨 부족입니다. 유동성과 볼륨 부족이에요. 지금 상황은 딱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주신 분 계신데, 이 화이트백님, 백화이트님, 이거를 질문하셨거든요. 이 내용도 좀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의도랑 좀 다르게 이해를 하셔서 질문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만 질문해서 제가 다시 질문 드렸고, 이제 다시 한번 상세히 정리해서 질문을 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 내용이거든요. 현재 금융 송금할 때가 이 중개은행, 환거래은행이라고 부르는 중간에 거치는 다리들이 많죠. 그냥 하나만 그렸는데 이거 N개라고 할게요. 사실 그림은 하나만 그렸지만 이게 보내는 쪽, 받는 쪽 이렇게 있죠. 이렇게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어쨌든 이 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돈이 갈 때 비효율적인 건 맞는데 분명히 얘네들이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리프사에서 하는 솔루션이 성공하게 돼서 이렇게 다이렉트 돼버리면은 얘네 이익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 질문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맥락의 질문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중개은행들이 지금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익을 많이 누리고 있고 지금 주도하는 코 리스펀던트 환거래 은행인데 얘네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내려놓겠냐 이 질문하신 분들은 꽤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약간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거는 돈을 보내는 쪽이죠. 얘가 중요하죠. 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거죠. 뭔가 선택을 할 때. 얘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돈을 보내는 건 얘예요. 얘는 이거를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챙겨 먹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낼 쪽에서 100불을 보내려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은 수수료 10달러 드는 거예요. 100달러 처리하면서. 본인이 드는 비용이 10달러예요. 그러면 적어도 10달러보다 더 많이 고객한테 받아내겠죠. 이상을. 그래야지 본인들이 남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2번은 1달러밖에 안 들어요. 네. 그러면은 뭐 1달러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고객한테. 여러분들이 요 기업이나 은행이면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2번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독립적인 변수가 뭐 돈을 보내는 데 안정성, 리스크 뭐 이런 것들 약간 추상화시켜서 표현하자면 리스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어느 정도 차이가 없거나 동등한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2번의 방법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면 2번은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비교를 하면은 누굴 데려와도 다 2번이에요. 2번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리프사의 솔루션이 이 정도의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비용적인 면이나 스피드 면에서. 예. 그러니 채택을 하겠죠. 얘네 입장에는 상관없죠. 절대 상관없죠. 돈을 보내고 싶은 얘네인데 얘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도태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사업 이익을 누리려는 애들이 도태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리프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죠. 리프사 주장하는 거 의견 내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얘기할 때 되게 많습니다. Eliminate the co-respondent banking system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얘네 얘기하는 거죠. 환거래은행, 중개은행을 eliminate, 없애버리겠다. 이거 없애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리프사가 꿈꾸는 구조는. 얘가 필요 없어요. 얘가 거의 사라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금융 말고 좀 와닿게 다른 걸로 비유를 하자면 그거예요. 어떤 제아를 생산하는 최초의 생산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고객,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중간에 유통할 때 중간 유통상인들이 두 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거 되게 이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서비스들이 탄생했죠? 직방 서비스. 예를 들면 이거 과일 생산하는 분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거칠 수도 있는데 이거 둘이 연결해갖고 직접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택배로. 훨씬 저렴하게 품질 좋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굳이 안 거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네. 그것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리프사 솔루션을 쓰는 거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니에요. 소비자. 일반 소비자들이 아닙니다. 리프사 솔루션 쓰는 거는.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1차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프사가 주장하는 그 40%에서 70% 비용 감소 이거 누리는 거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그래서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혜택을 소비자인 우리들한테도 나눠줄 수도 있고 안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금융기관, 리프사의 솔루션은 금융기관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넣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불을 보내는데 금융기관이 리프사 솔루션 쓰니까 이거 보내는데 1센트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0.01달러죠. 비용이 요거밖에 안 들어요. 근데 시중에
시중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100달러를 보내면 한 10불이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객한테 수수료를 한 12달러 뭐 이 정도씩 청구를 하겠죠, 소비자한테. 근데 얘네는 비용이 요거밖에 안 들어서 사실 소비자한테 1달러만 받아도 이득이에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건 얘네죠. 얘네가 그냥 야 우리 그냥 다른 애들보다 1달러만 저렴하게 해도 고객들 쓸 것 같아. 우리 그럼 11달러 받자 얘들아. 최대한 이익을 높이자. 이러면 11달러 받을 거고 고객들한테. 아니면은 야 우리 진짜 파격적으로 우리 고객들 유치해보자. 우리 5달러 선언하자. 얘네보다 절반 이하라고. 수수료가.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고객들한테 혜택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 혜택을. 그죠? 이거 선택하는 거는 금융기관이 선택하는 거예요. 리프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질문하신 건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 코일 그거 설치하는 법도, 그 하는 방법도 설명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스트리밍 때 기회가 되면은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세팅하는 방법들을.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고객이 은행한테 의뢰를 하는 거잖아. 나 100불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 중개은행, 환거래은행, 그러니까 코리스펀던트 은행을 거치게 됐을 때 여기서 수수료가 1달러라고 하면은 이거를 고객한테 다 전가할 수도 있겠죠. 얘 부탁하는 건 얘네잖아요. 지금 이 은행이잖아요. 왜냐면 고객이 얘네한테 의뢰했지 이 전반적인 거를 이 간접적으로 얘한테 의뢰한 게 아니잖아요. 얘한테 100불 보내줘 여기로 B라는 곳으로 의뢰를 하면은 이제 딱 중개은행 얘네가 페이먼트 도달할 수 있는 걸 찾겠죠. 경로를. 근데 보니까 얘가 우리 1불 선언을 해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전가시킬 수도 있겠죠. 지금 춘식님이 얘기한 거는 그 경우죠. 그대로 네가 수수료 다 내라 그냥. 우리한테 수수료 낼 거는 별도로 얘기해주고 이 환거래은행, 중개은행 거칠 때 수수료 네가 알아서 내 나중에. 전가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를 합쳐서 본인들이 이윤으로 받을 것과 이 걸리는 총 비용들을 고객한테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더 받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500 한 번은 찍겠냐는 질문이 있으신데 저는 500원 네, 이거 맞아요. 수취인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카카오뱅크 거 보내면은 수취인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것들. 아, 그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지금 세금 관련돼서 질문 주셨는데, 각 나라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는 예상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저희한테 가장 좋은 거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외환시장에서 저희가 달러를,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꾸던지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 식으로 외환거래법에 적용받는 수준으로 세금을 적용받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감히 예측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정부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논리적인 예상이 안 돼. 어떻게 할지 전혀 종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기리님이 질문하신 500원 한 번은 오겠죠는 글쎄 500원 안 올까요? 500원 올 것 같지 않나요? 한 번이라도 들어 올리겠죠. 뭐 그 XRP의 브릿지 볼륨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거랑 그냥 별개로 무관하게 세력들의 하는 짓을 볼 때 500원 한 번쯤은 보내지 않을까요? 안 보내나? 진짜요? 오.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거는 임의적으로 차단했다는 얘긴데? 뭐지? 아니, 이 T4 개발자 왜 이래? 어허. 웃기는 짜장면이네요? 아, 그래요? 이 윈드상? 안 되겠니? 이 양반. 왜 차단을 하고 그래? 한번 볼까요? 그러네. 우리나라 분이잖아. 근데 써놓질 않았네. 뭔가 이상하다. 임시로 막아놨다고 하는데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라고 하네요. 설명해준다고. 설마 지금 임시로 다 국내 계정들 다 죄다 막은 건가? 아니, 이 양반이 자기가 인위적으로 막네?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복거래요? 복거래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보트레이딩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중국이나 한국이요? 글쎄요. 여기에는 사유까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사유는 없고 그냥 임시로 계정을 막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상한 계정 행동이 보인다. 그래서 본인한테 이거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달라고 설명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개적으로 쓰고 싶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라는 거죠. 1대1 대화로 설명하겠다고. 허허, 참. 애매하네요. 무슨 사유로 저렇게 했는지. 권기현님 여기 계시나요? 안 계시나 혹시? 다이렉트 메시지 한번 보내보세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코일 도네이션 관련해서 막은 거라고 하면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막을 권리가 없어 보이는데 왜 막지?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예, 말씀하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십시오. 네, 조현웅님이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세력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죠. 네, 굿밤 되십시오. 잠깐만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하나만 볼게요. 이 엑스라피드 시작하기 전이랑 시작한 후에 볼륨을 좀 보고 싶네요. 차이를.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빗소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1년간 연간으로 찍고 이때가 그때다. 딱 봐도. 더 늘릴 수 없나? 작년 9월까지? 볼륨 변화가 없네요. 오히려 요즘은 더 줄었어.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볼륨이 진짜 형편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최근이거든요. 네.
형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비해 그닥 나을 게 없어요, 볼륨이. 만약에 엑스라피드가 전보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용되면서 10월 달에 선언했잖아요. 10월이면 한 이쯤이거든요. 아니다,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약간이라도 평균치를 잡았을 때 이전보다 볼륨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은.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엑스라피드 볼륨 자체가. 아니요, 강제로 유동성을 증가시킬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엑스라피드 사용 자체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오더북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마켓메이커들이 채워줘야 돼요. 채워주질 않으면 유동성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많이 쌓여있어야 아까 설명한 대로 금액을 많이 옮길 수 있거든요. 그거 없이는 하이밸류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테일 레미턴스라던가 어쨌든 소액 단위의 그런 금액들이 움직일 때 엑스라피드 쓸 때 그게 많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게 많아져야 이제 마켓메이커들도 이게 돈이 되는구나, 내가 오더북에 주문을 걸면은 계속 빼가주는구나. 자, 되게 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오더북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거래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없다는 거나 다름없죠, 거래량이 적다는 게. 그러면 이 오더북에 주문 걸어놔봤자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엑스라피드로 인해서 거래가 계속 발생을 해요.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엑스라피드 자체가 이 오더북을 쓰는 거니까. 거래량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볼륨이 많다는 거는 이 오더북을 계속 줄인다는 거예요, 써갖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보다 높게 올렸는데 계속 사가주네, 송금으로 쓰이니까 사가주잖아요. 그럼 계속 채우겠죠. 시장 가격보다 높게 해서 계속 채우겠죠.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XRP가 법정화폐로 바꿔야 되잖아요, 팔아서. 그럼 여기서 쌓아 올린 것도 계속 바꿔주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계속 벌 수 있잖아요, 이 갭만큼. 마켓메이커들은 그럼 계속 오더북을 채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환이죠, 계속. 볼륨 오르면 화살표 방향 잘못됐다. 마켓메이커들이 기뻐합니다. 계속 오더북을 채우겠죠. 이 오더북 많이 채우면 이 처리할 수 있는 유동성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밸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계속 올라가면은 오더북이 쌓인 게. 이 쌓인 게 만약에 처음에 100불이었는데 이게 엑스라피드 볼륨이 올라갔고 많이 엑스라피드 쓰는 송금량이 많아지니까 이게 오더북이 계속 줄어요. 막 없어져. 그럼 마켓메이커들이 신나갖고 더 쌓게 돼서 200불이 쌓였다고 봅시다. 선순환이에요, 이런 식으로. 200불까지 쌓이면은 이 200불 처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오더북이 이만큼 쌓였으니까. 해줘요. 그러면 얘는 또 기뻐요, 마켓메이커들. 야, 300불 쌓여도 처리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하이밸류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오더북이 쌓이는 거죠. 리프사가 노리는 건 이 그림이에요, 지금. 아니, 리프사 매각이 되겠습니까? 리프사 주주들이 따로 있는데요. 주주들이 뭐 리프사 주식 막 다 팔고 막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런 엉뚱한 소문은 또 어디에서 나온 거죠? 대단한 분이다. 실제로 팔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찍기 대망인데 우연히 맞췄거나 아니면 되게 대단한 정보력을 갖고 있거나. 다른 거래소도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거래량이 느는 거는 엑스라피드가 쓰이는 파트너 거래소만 늘어날 거고요. 뭐라고 하죠?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통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오더북이 저렇게 활성화되다 보면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예요.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아닌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원리예요. 투기자본들을 이기는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엑스라피드 볼륨이 많아지면은 투기자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도를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가 하게 될 거예요. 볼륨이 많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더북에서 여기서 막 이제 신나게 마켓메이커들이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격을 주도하게 될 거예요. 파트너 거래소들이. 얘네가 이 실제 리얼 비즈니스에 의해 볼륨 상승으로 여기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이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도 얘네가 이끌어 줄 거예요. 투기 자본보다 이 볼륨이 더 커지면 당연한 논리죠. 압도적이니까 얘네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엑스라피드 볼륨이 높아지면 그게 좋은 거예요. 투기자분들이 본인들이 이끌어 나가기 힘들어져요. 대주주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대주주 지분만 매각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긴 맞는데 누굴까요? 대주주가. 이 초기 투자자들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이 중에 누굴까 이거. 이 중에 대주주 누굴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얘가 11.04%인가? 예, 주식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얼마씩 갖고 있을까요? 모르겠네. 시게이트 얼마 갖고 있을까? CME도 있고 산탄데르도 있죠. 스탠다드 차티드. 근데 얘네가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가 있을까요? 대충 한 10% 전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뭐 압도적으로 혼자 30% 보유하거나 이런 데가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근데 뭐 그 말도 맞는 얘기죠. 대주주가 본인 한 30%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을 다 특정 한 곳에 넘겨버리면은 그 사람 영향력 막강해지는 건 맞으니까. 로스차일드. 대주주 로스차일드 아니고 농스차일드 아니에요? 농스차일드? 농스차일드. 아니 그냥 대주주 이왕이면 트럼프 하시죠. 트럼프. 모르겠어요. 대주주 어딘지. 아니 그냥 해봤어요. 던져봤어요. 예, 농협. 농스차일드. 그거 모르시죠? 우리나라 로스차일드 지부가 농스차일드래요. 농협.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누가 얘기해 주셔갖고. 은행단이 인수한다고요? 이 다른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인수하는 거를? 뭐 인수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근데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되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를 정보가 뭔가 명확한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럼 결론은 안 나서 되게 발전적인 얘기 자체가 불가능해서 이 얘기는 이쯤에서 접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스라피드 볼륨이 높아지면은 투기자분들이 인위적으로 가격 하락을 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이유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 오더북이 두꺼워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더북이 두꺼워지면 여러분들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려면은 이 벽을 다 뚫어야 돼요. 돈을 써갖고. 그죠? 지금 오늘날의 상태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볼륨이 이 100만 1000만 4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지금 1등이 어디죠? 1등 거래소로 가보죠. 이거 저 믿을 수가 없어. 이 gb.com 얘도 믿을 수 없어. 바이낸스가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하니까 바이낸스 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얘네는 오더북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뎁스? 여기 있네. 자, 가죠. 옆에 트레이드 히스토리 나있고 여기가 그거네. 오더북이네요. 자, 보세요. 자, 가격을 하락시키려면 이쪽 벽을 뚫어야 돼요. 근데 보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 19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이낸스가 거래량이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더북 보세요. 되게 얇잖아요. 1900개? 얼마입니까? 60만원? 60만원 쓰고 아래 32개 그리고 또 1000개. 이거 껌이죠? 투기자분들이 자본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데 이거 끌어내리는 거 껌이잖아요. 그냥 쉽게 내릴 수 있죠. 이거 그냥 슉슉슉슉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바이낸스조차도 이런데 여기 벽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바이낸스조차도 이런데 만약에 엑스라피드가 활성화돼서 볼륨이 많이 늘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유동성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오더북이 두꺼워지겠죠? 지금 요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쌓여있는 금액만큼 계속 돈을 써갖고 뚫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보통 오더북이 이렇게 일자로 안 돼 있죠. 더 낮은 가격일수록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더 올라가잖아요, 벽이. 이거 다 뚫고 써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엑스라피드 볼륨이 올라가서 유동성이 많이 올라갈수록 오더북이 더 두꺼워질 거고, 투기자분들이 그 상태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려면 그 두꺼워진 오더벽을 다 뚫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엑스라피드 볼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투기자분들이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더북이 그렇게 두꺼워질 테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저도 지난번에 이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걱정해야 돼, 진짜로. 거래소가 돈을 지금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저도 비슷한 걱정을 합니다. 거래소가 저런 상황이 되면 뱅크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웬만하면은. 저도 궁금해요, 저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갑작스럽게 오른 가격에 대해서 제공을 못 할 것 같거든요, 돈이. 예, 갑작스럽게 올라가던 문제죠.